안녕하세요. 모티북입니다. 오늘은 무의식 속 혐오, 불평등에 관한 사회심리 보고서 편견이란 책을 준비했어요. 이 책은 대학 교육을 받은 1세대 흑인으로서 미국 최고의 인종 편견 전문가가 되기까지 저자가 직접 겪은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해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또 암묵적 편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편견은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종차별을 유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암묵적 편견을 다루고 있다. 암묵적 편견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암묵적 편견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말 대신에 쓰이는 용어가 아니다. 암묵적 편견의 영향을 받아 인종차별주의자가 될 필요도 없다. 암묵적 편견은 인간의 두뇌 체계와 사회 격차가 만들어낸 일종의 왜곡된 렌즈다. 편견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모두 인종에 대해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생각들이 원동력이 되어 우리의 인식, 집중, 기억, 행동을 왜곡시킨다. 일상에서 얻는 고정관념이 인종에 대한 개개인의 생각을 형성한다. 그런 식으로 미국 사회에 자리 잡은 가장 강력한 인종관념은 흑인을 범죄와 결부시키는 것이다. 고정관념의 결합이 아주 강력해서 우리는 흑인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무의식 중에 그냥 떠올리기만 해도 권총이 함께 떠오르거나 혹은 있지도 않은 권총이 있을 거라고 상상한다. 폭력 범죄를 생각하면 우리는 백인의 얼굴이 아닌 흑인의 얼굴을 떠올린다. 흑인을 범죄자로 보지 않는다고 해도 배심원들은 적어도 피해가 백인일 경우에는 흑인이 아닌 사람보다 전형적인 흑인 얼굴을 가진 흉악범에게 사형을 내리는 경우가 더 많다. 편견은 유치원생을 차별하는 일에서 기업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종차별을 유도한다. 차별은 편견을 강화하는 수단이다. 흑인 폭력 범죄 중 청년이 저지른 범죄가 대다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흑인 전체를 폭력범으로 인식하는 편견이 한 가지 예다. 이 책은 우리가 평생 수행하는 모든 종류의 의사결정, 구매하는 집, 고용하는 사람, 이웃을 대하는 방식 등의 인종 편견이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개입하는지 보여준다. 편견은 인생의 한 부분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 직업, 한 인종, 혹은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며 특정 고정관념과 결합하는 것도 아니다. 이 책은 흑인과 범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했으나 흑인과 범죄의 연관성만이 편견이 야기한 문제가 아니고 흑인들이 그 영향을 받는 유일한 인종 집단도 아니다. 사법제도에서 암묵적 편견의 역할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속한 사회 집단 혹은 우리가 편견을 가질지 모르는 집단과 상관없이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 있으며 어떤 사람인지 폭넓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은 피부색, 나이, 체중, 인종, 억양, 장애 유무, 신장, 성별 등 개별적 특징을 토대로 편견을 가질 수 있다. 나는 인종, 특히 흑인과 백인을 주로 거론하는데 편견을 다루는 연구자들이 두 집단을 가장 많이 연구하기 때문이다. 흑인과 백인 사이의 인종 역학은 극적이고 결과적이며 오래 지속되고 있다. 미국에서 수세기가 넘게 이어져온 이 같은 긴장감이 다른 사회 집단을 바라보는 풍조를 낳았다. 암묵적 편견에 맞서려면 거울을 보아야 한다. 암묵적인 인종 편견이 끼친 영향을 이해하고 싶다면 자신의 눈을 직시하고 이미 생긴 고정관념과 무의식적 결합이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직접 대면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두려움과 편견이라는 왜곡된 렌즈를 통해 본다는 점을 인식하면 서로를 제대로 보려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그리고 왜곡으로 인한 사회적 손해를 한층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진화의 과정이 혹은 현재의 문화가 우리를 편견에 사로잡히게 만든 것이다. 변화하기 위해 필요한 개방적인 마음가짐은 생각보다 쉽게 얻을 수 있다. 정확한 접근법과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하면 이 책은 내가 걸어온 길을 대변한다. 예상치 못한 발견, 견해들은 이야기, 마주한 어려움, 나를 있게 해준 크고 작은 성취들을 고스란히 이 책에 담았다. 독자 여러분이 이 여정에 나와 함께 하기 바란다. 공간 흡수. 검은 피부가 오명을 받는 이유 중 일부는 백인은 순수함의 상징이고 흑인은 그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로 보는 문화적 연관성에 있다. 실제 연구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손쉽고 빠르게 검은색을 부도덕과 결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심리학자인 게리 셔먼과 제럴드 클로가 표준 색상 이름 붙이기 과제와 관련된 일련의 연구를 통해 그 증거를 찾아냈다. 실험 참가자들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연속으로 단어를 보았다. 각 단어는 흰색 혹은 검은색 글씨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이 흰색 글씨였을 때보다 검은색 글씨로 나타났을 때 부도덕한 단어의 색을 더 빨리 알아차리는 점을 발견했다. 마찬가지로 도덕과 관련된 단어의 색은 검정일 때가 아니라 흰색일 때 더 빨리 알아차렸다. 쟤는 그냥 더러운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록했다. 쟤는 검은색이다. 도덕적 미덕은 단순히 깨끗한 것이 아닌 흰색이다. 이런 결합이 암묵적 편견을 통해 피부색을 가치 판단의 도구로 삼는다. 그러나 피부색은 사실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지역을 표시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수만 년이 넘도록 인간은 지구를 이리저리 돌아다녔고 피부색은 새로운 환경에 맞춰 변화했다. 태양이 내뿜는 해로운 자외선이 초기 인간에게 강하게 내리쬐었고 인체는 살아남고자 멜라닌 색소를 생성했다. 멜라닌은 피부를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인체가 멜라닌 색소를 많이 만들어낼수록 피부는 더 검게 변한다. 멜라닌은 개구리에서 대추 야자에 이르기까지 종을 가리지 않고 생성되며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모든 생명체도 서식지의 환경에 따라 피부색이 짙어졌다. 인류 학자인 니나 자블론스키는 피부색은 인간의 생물학적 변화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중 하나다 라고 설명한다. 게다가 멜라닌은 우리가 머무는 물리적 공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물리적 공간이 우리의 외모를 바꾸듯 특정한 공간이 지닌 고유함이 우리의 마음 작용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힘이 얼마나 큰지 남편과 세 아들과 함께 자메이카로 가족 휴가를 갔을 때 제대로 경험했다. 남편 릭은 모험심이 강한 타입이다. 그가 시끄럽고 복잡한 몬테고베이의 도로를 지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달리고 싶다고 말했을 때 걱정이 앞섰다. 자메이카는 영국처럼 운전 방향이 반대라 운전대가 조수석에 있다. 남편은 왼쪽에 운전대가 달린 차를 35년 몰았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학습한 지식이 그의 두뇌 신경 연결 통로에 자국을 남겼을지 과학자로서 궁금했다. 그러나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가족이 아무 탈 없이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바랬다. 우린 미국인이에요. 차를 빌려 익숙하지 않은 장소로 향할 때 내가 릭에게 말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엉뚱한 쪽에 자리한 것 같았고 가로등과 도로 표시도 그랬다. 아이들은 아빠가 반대쪽에서 운전대를 잡은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난 보조석에 앉아 이 낯선 배열 속에서 우리의 안전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곧바로 문제가 닥쳤다는 것을 알았다. 원래 운전자가 앉아야 하는 왼편에서 내가 실제로 운전을 하는 쪽이 아니라는 느낌을 지우는데 시간이 걸렸다. 난 계속 그 자리에 없는 운전대를 잡으려고 팔을 움직였다. 신호에 가까워질 때 내 오른팔이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다.
반대편에서 차가 다가오는 것을 처음 보았을 때 겁에 질려 숨으려고 했다.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으라고. 난 경고했다. 그러나 내가 정확한 조언을 해준다고 해도 내 안에 무언가가 자꾸 우리가 오른쪽에 서야 한다는 신호를 주었다. 그렇게 정신적인 줄다리기를 하니 심장이 마구 뛰었다. 우리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다른 차가 길의 잘못된 방향에서 우리에게로 오는 것 같았다.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알았지만 내 몸이 다른 걸 느끼고 있었다. 내 안의 모든 것이 동시에 일제 봉기하며 신호를 보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넌 위험에 처했어. 얼른 오른쪽으로 가. 우리는 교통체증이 한창일 시간에 시내 중심가에 도착했다. 캘리포니아의 체증을 묻기 싫어했고 그건 도로 방향이 다른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자동차와 자전거, 오토바이가 빼곡한 복잡한 거리를 지나야 했기에 진정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는 마침내 시골로 향하는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제야 한시름 놓고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살필 여유가 생겼고 지역 관광지 앞에 잠깐 멈추기로 했다. 그러다 다시 시내로 돌아갈 때가 되자 마음이 불안해졌다. 릭이 고속도로로 올라가자 뒷자리에 있던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다. 무슨 일인지 보려고 고개를 돌렸다가 간담이 서늘해졌다. 대형 트레일러 트럭 2대가 나란히 서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를 향해 달려왔다. 그러나 릭은 트럭들을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그는 캘리포니아의 도로에서 합류하듯이 교통이 몰리는 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나도 같이 소리를 질렀지만 릭은 눈앞의 과제에 집중했고 트럭이 달리고 있는 고속도로로 들어서는데도 여전히 다른 쪽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야단법석을 떠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트럭 운전사는 우리가 멈출 거라 생각했는지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누가 그렇게 큰 차를 보고 멈추지 않을 수 있을까? 난 화가 나서 최대한 큰 소리로 외쳤다. 멈춰! 멈춰! 차를 지금 당장 멈추라고요. 겁에 질린 내 목소리에 릭이 브레이크를 밟았고 트럭이 우리 차 코앞으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난 땀을 흘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우리는 놀라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한동안 앉아 있었다. 미국에서 평생 왼쪽에서 운전대를 잡던 습관이 생각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남아 있었다. 그 습관이 우리를 도로 어느 쪽에서 운전할지, 어디를 보고 어떻게 언제 고개를 돌리고 우리의 시선을 포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했다. 또한 모든 운전자의 반사적인 연속적 단계들을 결정했다. 복잡하게 연계된 체계가 우리의 인식 안에서 작용하면 무시하기 어렵다. 그 체계는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지만 수십 년간 운전대가 왼쪽에 자리한 차를 몰다 보니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우리는 본능에 의해 움직이지만 사실 본능이란 습득을 통해 얻는 것이다. 그날 남편이 운전을 했기에 내가 옆에서 지켜보면 아이들을 훨씬 수월하게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엄밀히 말해 운전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우리 부부를 지켜주었다. 아이들은 정해진 방식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받지 않았고 특정 부분으로 시야가 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럭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듯 여러 분야에 편견이 작용한다. 편견은 우리의 의식적 동기와 욕망을 무시하고 세상을 보는 방식과 그 속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불행한 길로 데려가기도 한다. 운전자가 자기 나라의 도로 주행 방식에 익숙하듯 인종 서사가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주변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보게 한다. 특히 사적이고 상호 신뢰가 있거나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관계일 경우에 더욱 그렇다. 조카 타니샤는 오하이오의 유대인 요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다. 그녀는 14년간 그곳에서 근무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요양원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었고 다수가 정통파였다. 간호사들은 백인이고 간호조무사와 청소부 주방 직원은
흑인이었다. 타니샤는 간호조무사였지만 병원 일이 적성에 맞아 다시 학교에 진학해 간호사가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환자와 직원의 인종이 한층 다양해졌지만 타니샤의 임무는 변하지 않았다. 장기 요양 간호사는 환자가 잘 지내고 잘 먹고 날마다 필요한 부분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게다가 다수의 환자가 노년층이라 그녀는 의료진이면서 동시에 믿을 만한 친구의 역할도 해야 했다. 하루에 8시간씩 한 사람을 날마다 보게 되면 일종의 유대가 생겨요. 그녀가 말했다. 그런 단계가 되면 인종과 종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삶과 죽음 사이에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은 부질없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 간의 긴밀한 유대는 고정관념에 가까운 믿음과 부정적인 태도를 해소할 수 있다. 환자와 환자의 가족은 그들이 의지하는 의료진과 그들의 다름을 간과할 수 있는데 자신들의 필요가 그 모든 편견이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에 개방적이 되면 그 순간 지나도 효과는 계속되고 효과는 특정한 인물을 넘어 확장된다. 타니샤가 돌보는 환자들은 이 특별한 단계에서 그녀를 가족의 궤도에 놓고 자연적으로 나뉜 경계를 흐리게 만들었다. 통합과도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혀 모르던 사람들에게 애착을 갖게 되는지 알면 놀랄 거예요. 심지어 그런 사람이 평생 피하고 싶은 부류에 속해 있다고 해도 말이다. 일부 요양원 거주자들은 수년간 인종차별주의자였어요. 라고 타니샤가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병을 앓고 있었다. 그들은 치매가 있고 알츠하이머가 있고 그들은 더 이상 1950년대에 있지 않고 기억도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타니샤는 환자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이런저런 지시를 받았다. 이봐 흑인, 있잖아. 나가서 모카 좀 따다 줄래? 전 그 모욕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 당시에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 그들은 질환을 앓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친절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들은 아무 생각이 없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녀는 인종차별적인 편견을 기꺼이 넘어섰는데 과거의 행동과 그 행동의 주체를 초월해 바라본 덕분이다. 그녀는 등 뒤에서 환자들에게 모욕을 당해도 분노하지 않는 법을 배웠지만 비번일 때는 차 백미러에 청진기를 걸어두고 자신의 정체성이 흑인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피부색이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를 간호조무사나 청소부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장벽이 된다는 점을 발견했다. 환자 가족들이나 이곳에서 일하면서 절 모르는 사람들이 다가와 이렇게 말해요. 저기요, 간호사를 만나야 해요. 여기 간호사가 있나요? 네, 바로 눈앞에 있어요. 라고 대답해요. 전 제 명찰에 수간호사라고 적혀 있어요. 전 간호사 대기실에 있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죠. 그것 말고 아셔야 할 게 더 있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대답하죠. 환자의 딸이 그녀를 지나쳐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젊은 백인 여성에게 가서 환자를 돌보는 일에 대해 질문한 일도 있었다. 불쌍한 백인 여성은 모르겠어요, 타니샤. 왜 저한테 와서 이러는지요? 당신이 저기 앉아 있었잖아요. 당신은 간호사 유니폼도 입고 있었고요. 라고 말했죠. 전 그녀에게 내가 백인이라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기 싫었어요. 환자의 딸이 실수를 알아차리고는 타니샤에게 사과했다. 물론 기분 좋은 일도 있다. 타니샤는 요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아서 수년째 그녀가 보살피는 환자 가족들과 종종 마주친다. 그들은 그녀와 포옹하고 크게 반기며 가끔은 기억을 나누면서 눈물을 보인다.
월마트에 가면 세상에 타니샤,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라는 말을 들어요. 부끄럽지만 기운이 나는 일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타니샤의 궤도에 들어온 환자와 그들의 가족에게 흑인은 게으름이 아닌 헌신과 연결된다. 아둔함이 아닌 유능함, 공격성이 아닌 부드러움,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말이다.